취향. 안녕하세요. 관객의 취향 2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두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두 권의 책은 영화로 더 나은 세상을 꿈꾸다, 그리고 달의 조각입니다. 우선 첫 번째 책인 변영주 감독님의 영화로 더 나은 세상을 꿈꾸다. 이 책은 지혜의 시대라는 타이틀로 진행했던 강연을 글로 옮긴 책입니다. 제가 책방에서 책을 팔기 위해서 책에 대한 짧은 리뷰나 책 속의 좋은 문장을 포스트잇에 옮겨서 책 표지에 붙여두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 속의 문장이거나 이 책을 소개하기에 가장 좋은 문장이다 싶은 것을 적어두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책에는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어떤 사회에 좋은 영화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담론이 생성되지 않는 그 사회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중략하고 좋은 사회가 좋은 영화를 만듭니다. 이 문장을 적어뒀어요. 왜냐하면 이 문장은 이 책에 담긴 큰 담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글쓴이 강연을 하셨으니까 말하는 일을 파악하기에 가장 좋은 문장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크게 이 강연은 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연대하며 소통하는 방법의 하나로 서로에게 왜? 도대체 왜? 너는 왜 그랬니? 왜 그런 행동을 한 거니?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이런 왜라고 질문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왜에 대한 에피소드가 담긴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일 못하면 저도 무섭게 따지거든요. 저는 정말 못되게 말해요. 예를 들어 연출부 한 명이 중요한 문서를 안 들고 왔어요. 그럼 저는 왜 안 들고 왔어? 라고 물어요. 연출부가 죄송하다고 하면 죄송한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왜 안 들고 왔니? 라고 대답을 들을 때까지 물어봅니다. 답을 듣기 전에는 그 다음 일을 진행하지 않아요. 물론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령 이 친구가 건망증이 있어서 그냥 잊어버린 거라면 그렇다고 이 친구를 버려야 합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팀을 짜면 돼요. 이 친구에게 미리 연락해서 내용을 상기시켜줄 사람을 정하면 돼요. 그러면 그 친구는 건망증 때문에 사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미리 연락해줘야 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건망증 때문에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 문서의 중요성을 몰랐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그 문서가 우리 영화에서 왜 중요한지를 이해시켜야 해요. 또는 이 친구가 저 때문에 화가 나서 저를 골탕 먹이려고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풀어야죠. 왜라는 질문의 답에 따라 우리의 관계는 바뀌어요. 소통의 목적도 바뀌고 저는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식으로 끈질기게 소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언제나 대의 명분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요. 15분 뒤에 촬영이니까 기분 풀고 가시죠. 하면 마음이 풀어지나요? 15분 뒤에 촬영 못하면 어때요? 촬영 지연돼서 돈 많이 들면 제작자 문제지 내 문제인가? 이러면서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그걸 못해요. 그리고 뭉뚱그려서 그래, 우리 다음부터 잘해보자. 그러면 다 좋은 거라고 자기 소통 능력이 꽤 괜찮다고 생각하지요. 그건 소통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군대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어차피 제대하니까 2년 동안 버티기 위해 쓰는 말이 잘해보자인 거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경우든 앞으로 잘해가지고 안 돼요. 지금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야지요. 약간 제가 감독님이 빙의 된 것처럼 읽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제가 이 부분에 크게 공감을 했던 이유는 저 역시도 대부분 문제를 이런 식으로 넘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불편하고 이해되지 않는데 대의 명분을 생각해가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아요. 저는 좀 더 집요하게 따져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남에게든 저 자신에게든요. 지금 우울해지면 안 돼. 그럼 다른 일을 못 하잖아. 저 사람이랑 불편해지면 안 돼. 저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만 참으면 괜찮아. 분위기 망치니까. 뭐든 이런 식으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살다 보면은 어느새 나 자신이 병들어 있는 원인을 찾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아, 왜라고 끊임없이 물어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럼 이럴 때 근데 필요한 원칙이 있어야 할 텐데요. 모든 것을 내 식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면 무례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이제 다른 대상, 잘 알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호흡이 조금 그 부분은 좀 길어서 짧게 말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변현주 감독님은 동물을 싫어하신대요. 대부분의 동물을. 특히 설치류를 많이 무서워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고등학교 학기말 시험 때 교실에, 시험을 보고 있는 교실에 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쓰고 나가셨대요. 그 정도로 이제 이런 동물에 대해서 약간의 공포가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영화 화차를 찍게 되었을 때 남자 주인공 직업이 수의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물병원에 가서 취재를 해야 하는데, 동물을 만져본 적도 없고 동물에 대해서 너무 모르더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뒤에 에피소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동물이 죽는 장면은 대개 그 동물들을 마취한 뒤에 찍어요. 그런데 저는 멀쩡한 동물을 촬영하겠다고 마취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카라라는 동물 보호 단체에 가서 어차피 마취해야 하는 동물들, 그러니까 지금 수술받아야 되는 동물하고 치석 제거해야 되는 동물들을 섭외해서 모든 치료를 마친 다음에 마취가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찍었어요. 그래서 그 동물 보호 단체의 분들이 처음에는 제가 동물을 정말 좋아한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러다 나중에 동물병원에서 촬영할 때 제가 개들 피해서 구석에서 모니터 보는 걸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요. 결국 제가 생각하는 약한 것들과의 연대란 어떤 대상에 대해 잘 모를 때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여성적인 것은 세상 모든 약한 것들과의 연대이다 라는 문장을 통해 배운 제 삶의 지표였어요. 이건 내가 모르는 거야. 겪어본 적 없는 거야. 그러면 굳이 친해지려고 하기보다 더 어려워하면 돼요. 모르는 사람과 친해질 수 없잖아요? 살면서 한 번도 이해해 본 적이 없거나 잘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면 가까이 가거나 해석하거나 판단을 내리거나 옆에 서서 나도 같은 마음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워해야 해요. 그에 대해서 적어도 3발짝 정도는 다가갈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되기 전까진 최대한 조심하고 어려워하는 거지요. 우리가 살면서 하는 실수의 대부분은 모르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아서 생깁니다. 이 정도는 알만한 거니까. 지금은 당장 몰라도 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화차 찍을 때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수술 장면도 진짜 수술해야 되는 동물을 찍었어요. 그렇게 했던 건 제가 훌륭한 사람이거나 동물권에 대한 신념이 투철해서가 아니라 제게 동물은 모르는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만약 마취할 이유가 없는 동물을 마취했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는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그 존재에 죄책감까지 느껴야 하는 거잖아요.
모르는 존재에게 미안함을 느껴도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어렵게 하는 거지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감독님 원래 좋아하긴 했지만 더 좋아졌어요. 어, 할 말은 하고 어떻게 보면 상냥하고 친절하지는 않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할 말은 하지만 어, 그 행동의 기준이 일관됐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그 행동의 기준선을 언제나 지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았어요. 이 책, 그런 성격을 하나 더 보여주는 게 이 책의 뒷부분에 이제 이 강연이 끝나고 질문과 답을 하는 것까지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분이 살면서 영향을 받았던 책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질문이 있었어요. 영화나 책이 어떤 거가 감독님 삶에 영향을 끼쳤는지. 근데 대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본 소설이나 영화 중에 좋았던 것을 추천해달라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되게 확실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하잖아요. 저는 수십, 수백 편의 그저 그런 작품들을 보고 그 중에서 한두 개를 발견한 건데 그걸 알려달라는 질문을 받으면 당황스럽고 억울하지요. 저는 여러분도 재미없는 작품들을 보고 견디는 지루한 과정을 통해 스스로 명작을 찾아낼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아, 이거를 보고 너무 혼자서 막 웃었는데 가령 저도 그렇지만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정보만 빼간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군이나 제가 뭐 쌓아왔던 어떤 것들이 있다면 저를 이제 대화를 통해 천천히 알아가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 그럼 내가 이 사람에게서 뭐뭐뭐뭐를 알아내야겠다. 뺏어가야겠다. 약간 이런 태도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질문을 한 분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이 질문과 이 대답을 보면서 저의 그런 상황이 생각났어요. 좀 나도 진짜 노력하고 진짜 많이 봐서 많이 읽어서 겨우겨우 골라낸 나의 정말 소중한 리스트인데 그거를 내가 들인 노력과 시간을 그냥 고려하지 않은 채 가져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받아서 그럴 때마다 어떻게 말해주실까? 말해주지 말까? 엄청 맨날 고민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되게 약간 공감이 가면서도 나도 이제는 누가 나에게 정보만 빼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어요. 두 번째 책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책, 달의 조각입니다. 하얀 작가님의 책인데요. 이 책은 독립출판물의 형태로 처음 발행되었다가 엄청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고요. 이후에 빌리 버튼이라는 출판사에서 정식 출간을 하게 된 책입니다. 이번에 겨울 에디션이 나왔어요. 그래서 겨울 에디션은 한정 판매로 판매가 되고 겨울에만 구매하실 수가 있다고 하고 커버도 좀 바뀌었고 이전 판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미수록 원고도 담겨 있어서 달의 조각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한정판은 구매를 하셔서 다른 분들께 선물하시거나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겨울 에디션도 나오자마자 바로 입고를 해서 지금 열심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송에서 소개를 하려고 오랜만에 다시 읽었는데
저는 사실은 이거 다음 책인 이것이 나의 다정입니다를 더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짧은 글보다는 긴 글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렇기도 하고, 어, 짧은 글은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좋은 글은 문장이 빨리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긴 글로 조금 더 그 순간을 붙잡아 두고 싶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달까?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나의 다정입니다를 조금 더 좋아하지만 어, 달의 조각은 다정입니다보다 호흡이 좀 더 짧은 글들이 많기도 하고 좀 더 감성적인 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좀 더 어려가지고 어려서인가? 아무튼 이제 이 글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 근데 나이라기보다는 이걸 처음 읽었을 때는 그냥 저도 연애를 하고 있었을 때였다 보니까 어떤 안정감이 지금보다 훨씬 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완전한 감정을 되게 최근까지도 그때까지는 그때의 최근까지 가지고 있었던 상태에서 책을 읽었기 때문에 엄청 깊은 공감이 되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그런 감정을 깊게 생각해 본 지가 너무 오래 돼서인지 조금 옛날 같은 느낌이 덜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마음에 남는 문장들이 여기 너무 많아요. 전에는 이제 이 책 하나를 통째로 막 마음속에다가 우겨 넣고 싶었던 느낌이라면 지금은 몇 개 골라서 꼭꼭 씹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책이더라고요. 몇 개의 에피소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궤적. 당신은 나의 문장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우리의 시간을 후회하지 않는다. 진짜 딱 두 문장인데 너무 좋지 않나요? 어떤 누군가와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을 추억하면서 그 사람과의 어떤 것들을 다시 쓰는 작업을 하게 되잖아요. 글을 쓴다는 것이. 그게 어쩌면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나는 너를 사랑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나의 문장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두 번째 에피소드를 읽어볼게요. 219페이지. 새우. 그 사람은 그랬어. 언젠가 같이 저녁을 먹는데 자기 몫으로 나온 커다란 새우를 내 접시에 올려주는 거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해산물 스파게티에는 새우가 딱 한 마리만 들어있었는데도. 마주친 눈이 수줍게 반달 모양으로 접혔어. 그 사람이 새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모를 거야. 그 새우 한 마리 때문에 해산물 스파게티를 주문하는 사람이었어. 이건 지나고 나서야 든 생각이거든. 어쩌면 조금 웃기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살면서 아직도 그때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던 적이 없어. 언젠가의 기념일에 꽤 비싼 반지를 받았던 순간에도, 밤을 꼬박 새워 빼곡히 쓴 편지를 받았던 순간에도, 어쩌면 사람이란 원래 그런 거고 또 사랑이란 원래 그런 게 아닐까? 가장 사소했던 순간이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자신의 존재를 알리며 말없이 반짝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날의 새우 한 마리처럼. 불안. 묻고 싶었어. 너도 가끔 나의 부재를 생각했는지. 우리가 함께했던 그 수많은 날들 중 단 한 번이라도 나를 떠올리며 불안함을 느낀 적이 있는지.
잠들지 못한 채 뒤척이는 새벽의 이유가 나였던 날이 있는지 묻고 싶었어. 너의 한숨은 내가 가진 세상을 펄럭이게 만드는 태풍이었어. 나의 한숨은 너에게 얼마만큼의 무게로 내려앉았을까? 여린 촛불 하나 휘청이게 만드는 작은 입김이었을까? 나는 가끔 한없이 약한 모습의 너를 보고 싶었어. 내 옷깃을 붙잡는 손을, 내 뒷모습을 담은 눈동자를, 떨어지지 않는 무거운 발걸음을. 그런 생각을 하는 날이면 가시 하나가 뾰족하게 돋아나 마음을 찔렀어. 아무리 찔려도 무뎌지지 않는 마음이 있었어. 너의 불안을 바라는 그 못난 마음을 너는 알까? 붉은 살점이 보일 때까지 딱딱한 손톱을 물어뜯는 마음을 알까? 지금 새벽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감성적이어지네요. 너는 알까? 이 책에 제가 읽어드린 부분의 한 부분이라도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이 책을 다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책은 여기까지 소개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만나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객의 취향이었습니다.